지난 시간에 이어서 고전, 고대시대 한국과 서양 건축 특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재에 나와 있는 주거 건축의 한국 주거 건축에서 고구려부터 시작해서 쭉 신라, 백제 이런 순서대로 나와 있는데 일단 교재에 나와 있는 이제 한국 주거 형태에 대한 그 시대별 특성을 조금 살펴보면 아무래도 이제 그 지리지역 위치하고 기후적 특성에 주거 환경이 이제 영향을 받게 되고, 그러한 주거에 따라서 이제 건축 양식이라든가 위치, 향 이런 것들이 이제 결정이 돼서 쭉 내려왔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일단 과거에 그 고구려 시대에 뭐 여러 가지 이제 유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발굴해서 그 내용을 좀 보면 여기 나온 것처럼 이제 벽화에 나와 있는 이제 집안 살림의 형태를 물론 이제 좀 훼손이 됐지만 이렇게 볼 수 있는 이렇게 뭔가 상을 차리고 앉아서 뭔가 먹고 하는 그 주거의 형태를 우리가 읽을 수가 있고, 거기에 나온 것처럼 이제 좌식과 입식 생활을 이제 같이 했다라는 것을 추측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 밖에도 이제 지방 동대자 유적지를 토대로 해서 그 이제 생활 패턴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이제 동선이라는 거, 이동 동선, 그리고 어디에서 무슨 생활을 하고 방의 위치라든가 기능들을 이렇게 추측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제 그 기초는 주춧돌로 이렇게 해서 독립 기초를 이렇게 쌓았던 것 같아요. 작심삼을 넣어서. 그리고 이제 고래라고 해서 온돌에 이제 불이 지펴지면 불이 이렇게 들어가는 그런 고래가 있죠. 그래서 고래를 놔서 이제 온돌을 생활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여기 이제 향이 이렇게 표시되어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동서쪽에 동쪽에 어떤 방이 위치되어 있고, 서쪽과 남쪽 이제 향을 중심으로 이제 방이 배치되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생활 양식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다. 이거 이제 유적지를 통해서 살펴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밖에도 이제 그 벽화에 이제 부엌에서의 어떤 일을 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그려놓은 그런 것을 통해서 부엌 생활이라든가 안채에서의 생활들을 엿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뭐 기역자형으로 된 온도를 넣었다라든가 이런 것들도 유적지의 형태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백제에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 주거 문화는 이제 도성이라든가 궁궐, 일반 주거 등을 토대로 주거 건축을 이루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그 밖에 좀 내용들 설화라든가 이런 내용들을 좀 써놨는데 한 번씩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부여의 부소산성의 주거지를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온 것처럼 이제 시대적 백제 시대에 일어났던 시대적 그 상황을 우리가 이제 짐작을 할 수가 있고, 주거 특성은 여기 나온 것처럼 이제 이렇게 정방향 평면이죠. 그래서 이제 부소산성의 수열 주거지 집터를 토대로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밖에 또 사진으로 나와 있는 수열 주거지도 이렇게, 이건 이제 복원된 상태죠. 그래서 조금 전에 우리가 봤던 요 집터를 토대로 해서 여기에 이제 기둥을 세우고 뭐 이런 것들을 추측을 해서 주거를 했다라고 볼 수 있게 복원을 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신라 시대의 주거 건축을 보면 이제 통일신라가 되면서 주거 유적지가 이제 좀 불투명한 그런 상태가 되고, 여러 가지 시대적, 그 당시 시대적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이제 백제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신라도 이제 남방에 해당되는 주거 특성을 갖게 됩니다. 이제 남쪽에 여러 가지 그 기후라든가 이런 것들의 영향을 받아서 주거가 그 특성을 갖게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여기에 이제 소개된 김해장유에 있는 아래따장의 고상주거를 이렇게 보면 약간 이렇게 좀 지금의 그 필로티오처럼 이렇게 위에 띄워서 이렇게 계단을 통해서 올라가서 들어갈 수 있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김해 봉황동의 그 유적지들 보면 마찬가지로 이렇게 기둥을 세워서 들어 올리는 거죠. 근데 과거에는 뭐 콘크리트라든가 이런 게 건축 재료가 없었기 때문에 거기에 그 당시 있었던 그 여러 가지 나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주거 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남쪽은 이제 비도 많이 오고 그런 상황을 고려해서 이렇게 밑부분을 이렇게 들어 올려서 지상에서 이제 살 수 있도록 그런 형태의 그 주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김해 봉황동의 유적 창고 마찬가지로 이런 것들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서양 주거 건축인데, 서양 주거 건축에 요 교재에서 소개된 걸 먼저 좀 보고, 우리 이제 전에 얘기했듯이 시간이 허락하면 한옥에 대한 부분, 우리 주거 형태와 그 다음에 이제 서양 건축에 대해서는 이제 그 고조선부터 이제 메소포타미아, 이집트까지 넘어가는 고대 건축과 중세, 고대와 중세, 그 다음에 근세, 그 다음에 이제 현대에 걸쳐서 건축에 대해서 이제 한번 살펴보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디자인사에 대한 부분을 조금 같이 살펴보기 위해서 후반부 쪽에 가서 시간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이제 근대 디자인사,
현대 디자인사를 같이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그에 앞서서 이제 지금 하고 있는 그 역사적 배경이라든가 특성들을 좀 살펴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일단 교재에 나와 있는 프리네 주택이 되겠는데, 요게 이제 그 복원된 주택의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뭔가 그 이정표적인 그 기둥이 이렇게 세워지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열주라고 생각되는 기둥들이 이렇게 나열이 되어 있죠. 그래서 쭉 기둥들이 나열이 되어 있고, 그런 것들을 엿볼 수가 있고, 이제 여기 이제 보면 벽에는 이제 회관죽을 마감했다. 이 당시 이제 회관죽이 좀 쓰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벽화가 그려져 있고, 그 다음에 아까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이런 열주들이 쭉 나열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의자라든가 조각, 분수 이런 것들이 있고, 이제 모자이크 마감을 했다라고 이제 아마 그 유적지에 그 조사가 된 상태인 겁니다. 그래서 프리네 주택에 보면 이제 테라코타를 사용했다, 이런 걸 알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그 평면도하고 복원도인데, 복원도는 아까 우리가 봤고, 복원도가 이렇게 되어 있고, 이제 실제로 주택을 복원한 그림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평면도를 보면 입구가 이렇게 있고, 가운데 중정이 있죠. 이게 중정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각각의 열주들이 이렇게 나열이 되면서 실들이 이렇게 배치되어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로마의 주택 건축은 이제 나중에 우리가 이제 고대 건축술에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을 간략히 살펴보고 조금 더 정리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로마는 그리스의 건축 양식이라든가 이런 걸 영향을 많이 받게 되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요건 처음에 우리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참고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주택의 평면으로 들어가면 이제 그 아트리움이나 열주로 되어져 있는 그런 중정이 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나와 있는 하우스 오브 펜사라는 그 평면도인데, 그래서 보면 각각의 현관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쭉 써놨습니다. 그래서 꼼꼼히 16번 같은 경우는 이제 사무실이 되는 거죠. 16번 사무실. 그 다음에 17번 같은 경우는 이제 부엌, 부엌이 되고, 그래서 요게 이제 앞면, 그 인면도죠. 앞에서 본 인면도가 되겠고, 과수원이 있고,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그 용도의 실이 이렇게 뭐 응접실도 있고, 식당, 마차 두는 곳, 이런 것들로 구성이 된 그 판사 집이 되겠습니다. 판사 집에서는 이제 그 벽화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잘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버티 저택의 중정이 보면 여기 열주가 이렇게 있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리고 가운데 외부에 노출된 이런 중정이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그런 평면 형태를 이용할 수가 있게 되겠고, 그 다음에 로마 시대는 이제 콘크리트가
쓰이기 시작했죠. 벽돌조라든가 콘크리트 구조체가 형성이 돼서 건축을 하는 그런 특징이 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건 이제 오스티아의 아파트의 복원도인데 평면도가 이렇게 되어 있죠. 평면도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복원 이제 아이소메트릭으로 이렇게 복원한 그림이 되어 있고 실제 아파트의 복원도를 이렇게 보면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그 열주 당시에 이제 열주들이 조금 쓰였고, 그 다음에 기둥과 기둥 사이에 이렇게 아치를 두어서 서로 그 응력이 기둥 구조물의 안전성을 이렇게 꾀하고 그 위에 이제 또 이렇게 어떤 공간을 배치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좀 아치가 이제 조금 이렇게 변형이 된 아치인데 마찬가지로 이렇게 되어 있죠. 아치를 해서 그 다음에 이제 그 당시로는 이제 콘크리트나 벽돌을 써서 이렇게 높이 올리는 게 이제 상당히 획기적인 그리고 혁신적인 그런 건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종교 건축으로 좀 다시 들어가게 되는데 먼저 이걸 좀 교재를 먼저 좀 보도록 하죠. 고구려의 불교 건축 이제 그 뭐 불교라든가 유교 이런 그 생활이라든가 신전 서양에서는 이제 신전 이런 것들에 의해서 건축 양식이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입구의 위치라든가 그 다음에 그 천정에서 빛이 들어오는 그런 계급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신의 영역에 그 영향을 받아서 건축에서 이제 신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하는지 그런 부분들이 이제 종교 건축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고구려의 이제 불교 건축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주로 이제 탑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불교 건축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나온 것처럼 이제 여러 가지 그 불교에 해당되는 사원이 만들어지게 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고구려의 가람배치라든가 이런 것도 마찬가지 그 당시에 그 불교에 영향을 받은 그런 그 건축의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온 것처럼 불교에 예를 들어서 이제 중문지가 있고 목탑지 각각의 금당지를 두어서 가람배치를 한 혹은 이제 금강사지에 해당되는 배치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릉사지에 나타나는 불교 영향을 받은 건축 양식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여기 나온 것처럼 평면도에 보면 이게 이제 정릉사지 평면도인데 그 금당이 있고 각각의 금당이 있고 각각의 이제 종루라든가 경루라든가 이런 걸 도와서 사용을 했고 그 다음에 강당이 있고 나름대로 이제 향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공간의 배치를 불교 불교를 모시는 형태의 배치되도록 공간이 배치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북금당지 같은 경우는 정면에 13칸, 측면 4칸 이런 것들로 이제 되어져 있고 서쪽에는 정면 3칸, 측면 1칸
종묘지가 있고, 정면에는 이제 이런 경묘지가 있고, 남향으로 자리 잡고 있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고구려의 전형적인 1탑 3금당식 가람 배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정릉 사지 배치도가 됐고, 여기 이제 정릉 사지의 이제 복원도가 되겠습니다. 네, 각각의 우리가 아까 조금 전에 평면에서 봤듯이 이렇게 들어가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각각의 배치를 하는 거죠. 금동을. 그래서 여기서 평면에서 봤듯이 그래서 이렇게 들어오고, 금당이라든가 배치를 하고, 여기에 이제 가운데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가운데 있는 부분이 되겠고, 이제 복원도가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백제 마찬가지로 이제 불교를 불교에 이제 그 영향을 받은 건축이 이제 발달이 됐고, 상당히 탑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많이 발달된 그런 시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더 나아가서는 이제 여기 나온 것처럼 일본에도 불교를 전파하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백제의 가람 배치도 이제 거의 익산의 미륵사지라든가 금강사지, 여러가지 정림사지, 이런 미륵사, 여기 나온 것처럼 전국적으로 이제 그 절들이 많이 있죠. 모압사라든가. 그래서 각각의 불교의 영향을 받은 그런 사찰이 전국적으로 많이 번창을 하고 건축 양식에 영향을 미치게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강사지 같은 경우는 중문이나 탑, 금당, 강당이 이제 일직선상 이렇게 배치하고 있는 특징이 있고, 대부분 그렇죠. 대부분 이제 일직선상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온 것처럼 1탑 1금당식 가람 배치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림사, 이제 사찰에 대한 그 내용들이 쭉 나오는데, 간단히 이렇게 좀 살펴보면, 정림사지와 5층 석탑, 많이 이제 알려진 그런 석탑이 되겠습니다. 정림사지가 됐고, 그리고 이제 정림사의 그 가람 배치 마찬가지 일직선상으로 이렇게 배치되었던 그런 편면도가 되겠습니다. 요건 이제 정림사 복원도가 되겠습니다. 이제 1탑이 이렇게 있죠. 1탑이 있고, 이제 금당이 있고, 그 다음에 미륵사, 미륵사지는 이제 그 익산에 있는, 그리고 이제 삼국유사에 등장하기도 하는 그런 사찰이 되겠습니다. 여기 이제 미륵사지에 해당되는 터가 되겠습니다. 요건 교재에 나와 있는 걸 이렇게 한 번씩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들은. 그 다음에 가람 배치 마찬가지, 대부분 이제 일직선상에 이렇게 놓여져 있고, 탑이 하나 있고, 요건 이제 복원 모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라, 고신라 마찬가지 이제 불교의 영향을 받아서 사찰이 많이 건립이 되게 됩니다. 황룡사지라든가
황룡사지 터가 되겠습니다. 마찬가지 이제 가람배치가 대부분 이제 일직선상에 놓여져 있음을 추측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황룡사 평면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 금당 이렇게 있고, 가람 변천도를 이렇게 보면 황룡사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일직선상에 창건 가람이 있고, 그 다음에 중건, 최종 가람은 이제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고. 복원도, 그 다음에 이제 그리스 신전 건축이 되는데, 이건 교재에 나와 있는 거 먼저 좀 간단히 살펴보면, 그리스 신전 평면에 진화해가지고, 이렇게 좀, 이렇게 변화를 하고, 열주들이 있는 거죠. 열주들이 이렇게. 열주들이 있고, 평면이 조금 더 열주들에 의해서, 평면이 조금 더 커지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나타나게 되는 그런 변화를 갖게 됩니다. 마찬가지, 여기 그리스 신전의 평면이 되는데, 안타라든가 기둥, 나머지도 마찬가지죠. 열주들이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그 밖에 스타일로 베이스트라든가 열주형과 셀라라든가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형태 보정. 형태 보정은 아마 이 교재에서는 좀 별도로 이렇게 달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베를린 기둥이 유명하죠. 베를린 기둥. 그리고 이제 서양에서는 이제 엔타시스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파르테논 신전이라든가 이런 경우도 이제 엔타시스가 있게 되고, 마찬가지 우리 사찰 건축물에도 베를린 기둥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 밖에 이제 그리스의 오도가 있는데, 이건 아마 과제물로 얘기를 해서 아마 스터디가 됐을 겁니다. 그래서 도리아 오도라든가 이오니아식 오도라든가 오도에 대해서 스터디가 됐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이것들 아마 여기 조금 보면 도리아식 오도 보면 이제 여기에 보면 코니스 프리즈 이런 주신 이런 용어들이 이렇게 구분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조금 기억을 하면 좋은데, 특히 이제 여기에 요 위 하고 여기 이제 기둥이 여기 주신 기둥이 되겠죠. 그 다음에 요 위에 있는 주두가 되고, 그래서 요 위에 여기하고 그 다음에 여기 주두 위 여기 요 부위를 우리가 엔터프레이처라고 얘기를 한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어디 있습니까? 안 써놨나? 여기 있죠? 엔터프레이처. 그래서 이제 꼭 도리아식 오도만 있는 게 아니고, 다른 오도에도 이오니아식이라든가 코린트식도 마찬가지 엔터프레이처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주두위, 그 다음에 각각의 용어들이 또 이렇게 부위별로 있어요. 그래서 관심 있는 사람 한 번씩 봐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페스톰 신전.
우리 이제 삼국시대나 선사시대 고대 건축에서 이제 불교의 영향을 받듯이 서양에서도 이제 그 신에 대한 숭배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이 건축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페스톰 신전 배치도를 보면 이렇게 정리문 해가지고 뭐 헤라 신전이라든가 해서 아테네 신전, 황금, 그래서 나름대로 이제 짜여진 그런 배치가 되겠고, 가운데 이제 포럼이 있게 됩니다. 포럼은 오늘날의 이제 광장이라든가 이런 역할을 하는, 아고라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러한 역할을 하는, 물론 이제 그 시대적으로 그리스 시대의 그 내용들이 오늘날에는 좀 달리 쓰이기도 하지만, 일단 기본적인 것은 그런 형태의 공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1 헤라 신전, 일명 바실리카가 되는데, 이게 이제 헤라 신전, 내부는 없지만 이렇게 열주하고 기둥들하고 이제 이런 부분들만 남아 있는 거죠. 주도 위에 있는. 평면을 보면 이렇게 열주들이 이렇게 쭉 있고, 이 안에 이제 각각의 공간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주도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2 헤라 신전에서 일명 포세이돈 신전이라고 하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크게 다른 게 없지만, 요 위에 열주라든가 이런 건 다 동일하게 이렇게 배치가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요 위에 이런 형태의 이제 구조물을 갖게 되고, 그 다음에 주도 위에서 오는 하중을 버티기 위해서 이제 기둥 열주를 촘촘히 이렇게 나열을 시켰던 그런 신전이 되겠습니다. 평면이 되는데 뭐 크게 다를 게 없죠. 제1 아까 바실리카 신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아테네 신전이 있습니다. 아테네 신전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뭐 마찬가지로 열주가 있고, 그죠? 주도 위에 하중을 버티기 위해서 간격이 있습니다. 열주의 간격이 굉장히 촘촘히 있죠. 마찬가지 신전, 아테네 신전의 주도와 평면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테네 니카 신전, 지금 남아있는 니카 신전에 해당되는 부위만 보면 이렇게 되는데, 좀 다른 부분이, 이 부분이 조금 이제 조각을 넣는다든가, 그 다음에 이 오더가 조금 더 화려하게 이렇게 되는 형태가 이제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죠. 평면도하고 정면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에렉테온인데, 지금 남아있는 그 에렉테온의 그 유적을 보면 이렇게 되어져 있고, 여기에 이제 신들이 조각이 돼서 일부 건축의 일부로 이렇게 되어져 있다. 그 다음에 복원들을 보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평면도 뭐 아테네 폴리아스 신전이 있고, 에렉테우스 신전, 그 다음에 입구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서쪽 인면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파르테논 신전이 되는데, 마찬가지로 열주가 쭉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여기 아까 얘기했듯이 그 엔터프레이처가 있는 거죠. 기둥마다 마찬가지 주두 위에 이 하중을 전달하기 위해서 이제 기둥이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오더도 사용이 된 상태가 되어 있고, 파르테논 내부 투시도 조감도를 보면 이렇게 이제 됐을 거다 이렇게 이제 추측을 해서 조감들을 그려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평면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로마 신전 건축, 지금 조금 전에 이제 그리스였고, 이제 로마 신전 건축을 보면, 로마는 이제 공화정 시대에 그 로마 이제 신전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때 신전은 이제 로마는 그리스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되고, 그걸 토대로 이제 나름대로 로마 건축이 되도록 변형을 하거나 그런 시도를 했던 건축이 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소개된 게 이제 포르투나 비빌리스 신전이 됩니다. 그림을 보면 이렇게, 그래서 규모가 조금 파르테논 신전, 그리스의 신전보다는 규모가 좀 더 간결하게, 평면도인데 간결하게 되어져 있고, 그렇지만 그 대부분의 건축 기둥의 양식이라든 건축 양식은 그리스를 따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판테온, AD 118년에서 125년 사이에 지어진 그런 건축인데, 또 이 판테온은 여기 나온 것처럼 하드리아누스의 황제가 건설함으로써 이제 판테온이라는 말의 뜻 그대로 이제 신에게 봉헌한다. 신에게 이제 이때 당시 이제 신전이니까 그런 의미를 갖게 되고, 그림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상당히 이제 관광지로 많이 유명한 판테온이 되겠습니다. 특징은 여기 있는 것처럼 열주가 이렇게 있고, 여기에 오더가 쓰여 있는데 굉장히 화려하죠. 코린트식 오더가 이제 쓰여 있고, 그리고 요 앞부분은 이제 그 그리스나 이런 그 신전의 형태를 띠고 있는데, 이 뒷부분이 이제 어떤 돔 형태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게 좀 특징적인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평면하고 단면들을 보면 이게 이제 평면도죠. 돔이 이렇게 있는 거죠. 지금. 이 앞부분은 이 앞에 우리가 봤던 거 내용이 되겠고, 여기 이제 이 앞부분이 되겠고, 이 단면들을 보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판테온의 여기 그 돔의 가운데에 이렇게 구멍이 뚫려 있어요. 구멍이. 그래서 이제 내부에 있는 환기라든가 이런 게 이제 그 밖에서 이렇게 바람이 불면 이렇게 이제 빠져나오겠죠. 내부에 있는 공기들이 환기할 수 있도록 그런 형태의 그 건축 양식이 되게 되겠습니다. 여기 이제 안에서 찍은, 내부에서 찍은 사진인데, 이게 이제 그 구멍이 뚫린 거예요. 구멍이 뻥 뚫려 있어요. 근데 햇볕이 들어오면 이렇게 쫙 들어오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서 이제 신비로운 그런 연출을 하는 건축이 되겠습니다. 돔의 요 지름은 한 42.2m 정도, 돔의 지름은 정도 된다는 거가 나와 있고,
나머지는 한 번씩 읽어보세요. 그 다음에 그 다음이 이제 막센테우스 황제 혹은 콘스탄티누스 황제 이제 바실리카가 나오는데, 자, 여기서부터는 다음 주에 이어서 하도록 하고, 지금 교재에 나와 있는 요 내용들을 조금 우리가 살펴보고, 그 다음에 시간이 허락하면 우리가 이제 서양 건축에 의해서 우리가 예고한 대로 고대 건축, 그 다음에 중세, 그 다음에 근세, 그 다음에 근현대 건축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고, 그리고 이제 그 디자인사의 내용에 조금 먼저 좀 보면, 우리가 이런 시대적 배경이라든가 지금까지 봤던 이런 생활 양식, 그때 당시의 사회상 그런 거에 의해서 이제 디자인이 영향을 받게 되는데, 여기 나온 것처럼 뭐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그 디자인이 이 산업혁명에 영향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으로 나타나는 수정군 건축, 그다음 예술공예운동이라든가 뭐 기타 그 당시에 있었던 뭐 여기에는 이제 제1차 세계대전과 제2차 세계대전 이런 그 전쟁 중에 나타나는 그런 디자인의 영향이 이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이제 데스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데스틸이라는 이건 잡지 이름인데 이것도 나중에 이제 소개를 하겠지만, 제1차 세계대전 전쟁 중에 이제 네덜란드의 그 여러 예술가들이 이제 네덜란드에 모이게 되는 거죠. 물론 전쟁에 이제 네덜란드는 중립국이었죠. 전쟁에 참여를 하지 않고. 그래서 예술가들이 이제 모여서 거기에서 이제 발현된 디자인이 이제 데스틸 형태가 되고, 신조형주의적인 그런 그 건축 양식이 나타나고, 몬드리안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도 이때 이제 나타나는 어떤 기하학적인 그런 디자인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이제 지금 쭉 얘기하고 있는 뭐 우리가 이제 고조선이라든가 메소포타미아, 뭐 이집트, 그다음에 고대 건축에 있어서 이제 뭐 그리스 건축이라든가 로마 건축 이런 것들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건축의 흐름에 있어서 디자인적인 부분도 그 변화를 맞게 된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제2차 세계대전이라든가 나치에 의해서 뭐 독일 공장연맹 같은 경우는 이제 독일에서 이제 나타난 그런 디자인 사람들 그때 당시 예술가들이죠. 예술가들에 의해서 나타난 디자인인데, 뭐 나치에 의해서 이제 폐쇄됐다가 다시 복원되고 이런 것들을 이제 반복하는 거죠. 그래서 그 역사적인 그 흐름에 따라서 이제 디자인사도 변화를 갖게 된다. 바우하우스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들은 이제 일단 후반부에 또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오늘은 여기까지 일단 얘기하는 걸로 하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또 교재하고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치도록 합니다. 수고했습니다.